밑줄은 다음 순환에 치고요. 어디를 좀 보시느냐면 44쪽을 보십니다. 44쪽을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 나와 있고요. 설명이 다 됐고 6번을 보십니다. 동글뱅이 6번.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이 부분은 출제가 아주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씁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고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할 테고 지적 확정 측량이 시행되는 경우에 지번 부여 방법을 금방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축척 변경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여기서 규정을 둔 것을 이쪽에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외워두셔야 돼요. 도축, 지, 행, 확정 이렇게 좀 외워두십니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네 군데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축척 변경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도축, 지행, 확정이라고 왼쪽 여백에다 써 넣으셔요. 도축, 지행, 확정. 되셨을까요? 안 되셨어요? 되셨죠? 왼쪽 여백에다가 도축, 지행, 확정 이렇게 써 넣으십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축척 변경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도축, 지행, 확정 이렇게 써 넣으십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네. 준공되기 전에 밑줄 치십니다. 그리고 전에 동그라미 치셔요. 여기서 준공이란 단어는 준자가 완료 준자입니다. 공은 도시개발 사업공사를 얘기해요. 그러면 준공 전이란 뜻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뀐 후입니까? 전입니까? 전이죠. 따라서 토지를 보고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직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기 전이니까. 그런데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면 뭐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느냐? 토지를 보고서 지번을 부여할 수는 없고 오른쪽을 보시면 사업 계획도가 있겠죠. 계획도 갖고 지번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업 계획도 밑줄 치십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에는 토지를 가지고 지번을 부여할 수는 없고 사업 계획도 갖고 지번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 표가 나오는데 이거 표 절대로 못 외워요. 그림을 떠오르신 다음에 그림을 가지고 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절대 못 외우니까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번의 변경 나와 있는데 지번 변경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거기 둘째 줄에 지적소관청이 있죠. 있습니까? 네.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토지의 지번이 777번지입니다.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그 토지를 4444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지 받겠죠. 아니, 제가 가진 토지가 777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렇게 나는 이렇게 기운이 좋은 토지를 갖고 있으니까 로또 사면 무조건 당첨될 가능성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언젠가 지역소관청이 4444로 바꾸겠다고 저한테 통지를 했어요.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굉장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이 나타나니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지역소관청이 멋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이걸 밑줄 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일부 또는 전부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일부 밑줄, 전부 밑줄. 전부를 바꿀 수도 있고 일부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유념하셔서 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47쪽을 보시면 지목이 나옵니다.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한 필지 토지인데 이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을 합니다. 이를 토지의 사용 목적, 즉 지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지의 사용 목적, 토지의 주된 용도는 같은 뜻이에요. 토지의 사용 목적, 토지의 주된 용도 같은 뜻인데요. 이때 이 주된 용도에 의해서 지목이 결정이 될 때 이를 용도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될 때 용도 지목이라고 부르고요.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 토성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되는 나라도 있는데 그 방법을 토성 지목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될 때도 있는데 이를 지형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용도 지목, 성질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토성 지목,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되면 지형 지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공간정보법은 뭐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되고 있을까요? 용도. 그래서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지목을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단식 지목, 복식 지목 이렇게도 구분을 하는데요. 이 단자는 하나란 뜻이고 복자는 두 개란 뜻이죠. 식은 형식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단식 지목은 하나의 형식으로 지목이 결정이 될 때 단식 지목, 두 개의 형식으로 지목이 결정될 때 복식 지목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한 필지 토지별로 지목이 몇 개만 지적공부에 등록됩니까? 하나만. 이게 뭐죠? 일필일목의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상 우리 공간정보법은 어느 지목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단식 지목. 우리 공간정보법은 용도 지목과 단식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28개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8개로 구분한 거예요. 지목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원, 공장 용지, 학교, 하천, 임야, 대, 전, 다, 기타 등등 이렇게 28개의 지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요 임야와 대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비쌉니까? 대가 훨씬 비싸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서 임야는 좀 저렴하겠죠. 그러면 어느 토지를 지역소관청은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대지. 어느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지. 그래서 토지마다 효율성을 높일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8개로 구분한 겁니다. 각 토지마다 효율성 높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세 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세 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어느 토지가 세금이 많이 부과될까요? 네. 이면은 세금이 적게 부과되겠죠. 그래서 28개별로 세금이 다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가세 자료의 기준 마련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28개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토지의 주된 용도는 28개만 있을 수는 없겠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용도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용도별로 이 지목을 구분을 다 한다면 지목은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관리할 수 있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 지목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27개 딱 정해놓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 27개 딱 정해놓고 이 27개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즉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의 토지는 다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의 개수를 한정시킨 겁니다.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27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건 전부 다 지목을 뭐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잡종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잡종지의 공통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이 지목은 4개의 지적공부에만 등록을 합니다. 딱 4군데만 등록해요. 첫 번째, 토지대장. 두 번째, 임야대장. 세 번째, 지적도. 네 번째, 임야도. 요 4개의 지적공부에만 지목이 등록돼요. 그렇다면 공유지 연명부에 지목이 등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대지권 등록부에 지목이 등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지목이 등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딱 4군데만 등록이 돼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지적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나마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에요. 따라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지목이 등록이 될 때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니까 등록할 때도 가장 완전한 명칭, 즉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이기 때문에 완전한 명칭,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정식 명칭입니다. 이게 다 정식 명칭이에요. 하지만 지적도와 임야도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도면 한 장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토지별로 모든 토지마다 지번도 등록하고 지목도 등록합니다. 모든 토지별로 전부 다 지번과 지목을 같이 등록을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정식 명칭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따라서 공식인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지 않고 간략하게 부호를 만들어서 부호로 등록합니다. 이 지적도 임야도에는 정식 명칭이 아니라 뭐로 등록한다고요? 부호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두 문자를 따서 부호를 만듭니다. 이 두자는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정식 명칭에서 가장 앞대가리 글자, 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게 돼요. 여기서 앞대가리 글자는 이거겠죠? 맞습니까? 이게 앞대가리 글자예요. 그런데 이 두 문자 앞대가리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다 보니까 겹치는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는 유사한 것들이 생겨요. 그럼 겹친다든지 유사한 게 부호로 만들어지면 혼동의 여지가 있죠. 따라서 겹치는 것, 유사한 것들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듭니다. 여기서 두 문자를 따면 이거 겹치죠. 이때는 하나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두 문자를 따서 만들면 유사하죠. 하.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글자를 차문자라고 불러요. 차남, 차녀할 때 그 차자입니다. 그러면 겹치거나 유사한 게 몇 개가 있느냐면 2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겹치지 않는 것들은 24개가 있어요. 어느 걸 외우실 건가요? 이걸 외우셔야 되겠죠. 이 4개는 차장에게 1,000원을 내고서 버스를 탄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차장 1,000원. 요 4개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 겁니다. 이게 20년 전에 제가 만든 건데 요즘은 다른 선생님들이 다 쓰시더라고요. 저작권료도 안 내고. 안타깝게. 네. 차장 1,000원. 차는 뭘까요? 주차장. 장은 공장 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치. 요 4개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 건데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차는 뭐라고요? 주차장. 장은 공장 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차장 천원 이렇게 외우십니다. 이건 전부 다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부호가 자꾸 출제가 되는데요. 요거는 부호를 한번 찾아보죠. 공어는 차장천원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두 문자 공. 공장 용지는 차장천원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차문자 장. 학교 용지는 차장천원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두 문자 학. 하천은 차장천원 안에 있습니까? 있죠. 차문자 천. 임야는 차장천원 안에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두 문자 임. 배지는 한 글자니까 그냥 한 글자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문자. 그렇죠. 그래서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꼭 출제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요 차장천원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지목이 우리 시험에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주로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공간정보법이 있죠.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예규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지적예규는 뭐냐면 토지정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로 만든 규칙, 이걸 지적예규라고 불러요. 공법 시간에 법의 단계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뭐 조리가 있고, 뭐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행규칙이에요. 토지 정보와 관련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로 만든 규칙. 토지 정보에 관련된 예로서 만든 규칙. 이 지적예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주로 출제를 해요. 공간정보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서 주로 출제하는데요. 이 공간정보법은 종류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목의 종류만. 그리고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령에. 이 대통령령에서 다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이죠. 여기서 주로 출제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48쪽부터 지목의 구분이 나와 있죠. 있습니까? 네. 여기 읽어보시면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그냥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단서 규정이라서 다만이라는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많아 보여도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다 대부분 암기하셔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풀이할 때 대부분 암기하시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밑줄 쳐셔갖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다시 앞에 가셔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7쪽을 보시면 지목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첫째 줄에 주된 용도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주된 용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 분류 기준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죠. 맞아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되니까 용도 지목이 될 겁니다. 다만 지형 지목, 토성 지목 이거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한자 낱말풀이 하면 되셔요. 지형, 토지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 지목, 토지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뭐라고요? 토성 지목. 이렇게 한자 낱말풀이 하시면 돼요. 지목의 설정 기준은 한 필지별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될 때 지목은 하나만 등록돼야 된다는 원칙. 이게 뭐였죠? 일필일목의 원칙. 그러면 한 필지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이 될 때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하는 원칙은 뭐였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했죠. 그 다음에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 있는데 요거는 이거 좀 나중에 외워두실 건데 대라는 지목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는 대지라고 불러요. 다시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는 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부지는 대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점포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건물이 점포라고 한다면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가 되겠죠. 맞아요. 지적공부에는 뭐로 등록되어 있을까요? 대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는 대니까 지적공부에 대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점포의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입니다.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2년이에요. 그래서 이 을은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을의 직업이 뭐냐면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으로서 개척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교회 건물이니까 교회 건물로 바뀌었으니까 교회 건물의 부지는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 그렇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대를 종교용지로 바꿔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종교용지로 바꿀 수 있느냐? 만약에 종교용지로 바꿨다고 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에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다시 원상으로 가서 대로 또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 구태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용도 변경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불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얼핏 되셨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갑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을은 갖췄습니다. 그리고 을은 어떠한 생각이었느냐면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목회활동을 은퇴할 때까지 쭉 할 생각으로 매입을 한 겁니다. 은퇴할 때까지는 한 20년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입니까? 아니면 영속적인 변경입니까? 이거는 영속적인 변경이 돼버려요. 그렇다면 이거 지목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지목은 바꿔서는 안 되겠지만 영속적인 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과 영속성의 원칙은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지 의미는 같은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또한 우리 책에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바다입니다. 바다인데요. 여기다가 방파제를 큰 걸 설치했어요. 방파제를 아주 큰 방파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흙으로 메꿨습니다. 그럼 이 방파제는 지적공부에 뭐라고 등록이 되느냐면 파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물건 이런 뜻입니다. 방파제가 만약에 모래바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모래사자를 써서 방사제라고 불러요. 폭염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때는 방염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뭔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통틀어서 지목을 제방이라고 부릅니다. 뭔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제방이라는 지목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런데 1년 후에 도로공사에서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도로로 등록할 수 있느냐? 일필일목의 원칙상 두 개는 등록할 수 없죠. 그렇다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주된 지목, 종된 지목을 판단해서 주된 지목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도로와 방파 제방은 주종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 다 주된 용도예요. 그럼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때 적용되는 원칙이 뭐냐면 등록 선호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등록선의 원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를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로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야 될까요? 제방으로 등록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등록선의 원칙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등록선의 원칙은 지적예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출지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선의 원칙은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되셨을까요?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지목의 구분이 나와 있는데 지목의 구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다 볼 수는 없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 보는 것은 3월 달에 다 볼 거예요. 3월 달에. 먼저 전과 답을 보시는데 전과 답. 저는 반농사 용도의 토지를 밭전자를 써서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농사 용도의 토지를 밭전자를 써서 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답이라는 지목은 논농사 용도의 토지를 논답자를 써서 답이라고 부릅니다. 반농사 용도의 토지는 뭐라고요? 전. 논농사 용도의 토지는 뭐라고요? 답. 그렇죠. 여기서 전과 답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전과 답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첫째 줄을 보시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밑줄 답을 보시면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밑줄 이 논농사는 항상 물이 찰랑찰랑 차 있죠. 맞아요.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면 답이 되는 것이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전이 되는 겁니다. 이 밭농사는 가뭄이 들었을 때만 양수기를 통해서 물을 뿌려주죠. 맞아요. 그래서 전과 답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통점도 있는데 공통점은 거기 뭐가 있을까요? 재배라는 문구입니다. 재배. 이 논농사건 밭농사건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농사 짓는 거죠. 맞아요. 농사 짓는다는 얘기는 노동력이 투입된다는 뜻이고 노동력이 투입된다는 뜻이 바로 재배라는 문구입니다. 재배. 그래서 공통점은 전과 답은 재배라는 문구가 공통점입니다. 동그라미 쳐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재배와 반대 의미는 뭘까요? 자생. 스스로 큰다라고 해서 자생입니다. 자생은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가수원이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집단적 재배가 키워드입니다. 집단적 재배. 이 사과나무를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해서 가수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집단이 아니니까.
사과나무는 100그루가 산골짜기에서 자생하고 있습니다. 가수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집단적 재배가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가 나와 있는데 목장용지 다음의 토지는 목장용지인데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밑줄 치셔서 암기하셔야 돼요. 설명은 3월 달에 다시 할 겁니다. 이걸 일일이 다 하기엔 시간이 모자라니까 다만이라는 문구는 3월 달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박스 안을 보시면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와 있죠. 초지는 뭘 얘기할까요? 초는 풀초, 지는 땅지. 그러면 땅에다가 풀을 키운다는 겁니다. 이 풀을 키우는 토지도 목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는 뭐죠? 풀은 뭡니까? 가축의 먹이. 그러면 목장용지의 필수 시설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이 초지는 당연히 목장용지 안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축사 등의 부지. 축사는 뭐죠? 가축이 사는 곳, 집. 그렇죠. 이거는 목장용지의 필수 시설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겁니다. 그렇겠죠. 부속 시설물의 부지가 나와 있는데 가축도 가끔은 씻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씻기는 도구가 있을 겁니다. 그 씻기는 도구는 아무데나 방치하는 게 아니라 창고에서 보관해야 되겠죠. 따라서 목장용지 안에 씻는 도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필수 시설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이것도 목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핏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임야가 나와 있는데 임야는 예전에 산림이라는 지목이 있었고 원야라는 지목도 있었어요. 이 두 개의 지목이 합쳐져서 임야라는 지목이 된 겁니다. 산림이라는 지목과 원야라는 지목이 합쳐져서 임야라는 지목이 됐는데요. 이 산림은 매산자와 수풀림자예요. 매산, 수풀림자. 이 산림에 해당되는 지목이 뭐가 있었냐면 수림지, 중림지. 이러한 토지가 예전에는 산림, 지금은 임야로 바뀌었습니다. 이 숫자는 나무 숫자고 죽은 대나무 죽자예요. 나무수, 대나무 죽. 림은 수풀림자입니다. 그러면 수림지는 무슨 뜻일까요?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토지, 수림지. 대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토지, 중림지라고 얘기했고 옛날에는 산림이라는 지목이었습니다. 원야는 이 원자가 근원 원자예요. 근원원. 야는 들판 야자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들판, 이걸 원야라고 하는데 예전에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뭐가 있었냐면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바로 원야라는 지목이었습니다. 근원원 들판야. 뭔가 휑한 느낌이 나는 근원적인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성질이 유사합니까? 다릅니까?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고 나무가 거의 없죠.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지목이 하나로 합친 겁니다. 임야라는 지목으로. 그래서 나무가 있어야지만 임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모래땅. 모래땅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토지가 뭐가 있을까요? 네? 해수욕장, 경포대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망상 해수욕장. 이거 모래땅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해수욕장은 지목이 뭘까요? 임야. 임야에 해당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갈대밭은 지목이 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밭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전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갈대를 사람이 재배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갈대밭은 전이 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갈대가 있으니까 산림에 해당돼서 임야에 해당될 수 있느냐? 갈대는 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산림에 해당되지를 않아요. 그럼 임야가 될 수 없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원야에 해당돼서 임야에 해당될 수가 있느냐? 뭔가 휑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왜? 갈대가 우거져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원에 해당돼서 임야에 해당될 수도 없어요. 가장 유사한 게
전 아니면 임야인데 전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라고 한다면 갈대밭은 지목이 도대체 뭐가 될까요? 잡종지. 27개에 해당되지 않는 건 전부 다 잡종지가 되는 것이고요. 갈대밭은 잡종지의 대표 주자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또? 광천지. 여기서 광은 광물이란 뜻이고 천은 샘천자를 씁니다. 강물이 샘처럼 솟구치는 부지가 바로 강천지예요. 그러면 강물이 샘처럼 솟구치는 토지가 강천지라고 한다면 이때의 강물은 액체일까요? 고체일까요? 액체. 석탄이 나올 수는 없겠죠. 석탄이 샘처럼 솟구치지는 않잖아요. 저 밑에 있는 도깨비가 막 석탄을 위로 던져 올립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액체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강물은 뭘까요? 약수, 온수, 석유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여기도 다만이라는 문구가 있죠. 다만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염전. 이 염은 소금 염자고 전은 밭전자예요. 소금밭을 염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토지 위로 끌어들여서 위에서 태양이 내려치면 수분이 증발하죠. 그리고 남는 게 뭐죠? 소금. 그럼 이건 소금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염전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공장에서 바닷물을 끓여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소금물을 만든다면 이거는 염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염전이 되기 위해선 천일 제염의 방식으로 소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공장에서 끓여서는 이게 염전이 될 수는 없어요. 천일 제염의 방식은 뭐냐면 천, 하늘천. 이런 태양. 쟤는 만들재. 염은 소금. 그래서 하늘에서 태양이 빛을 내리쳐서 수분을 증발시켜 갖고 소금을 만들 때 이게 염전이 된다는 겁니다. 천일 제염 방식으로 소금이 만들어지는 밭. 이게 바로 염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는 꼭 외우셔야 될 게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이게 바로 대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주거 밑줄, 사무실 밑줄, 점포 밑줄, 그 다음에 문화시설 밑줄. 그 밑에 보시면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뭘까요? 주택지. 맞아요. 그럼 이건 주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택지 조성공사가 완공된 토지는 지목이 뭘까요? 대.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공장용지가 나와 있는데 기역 니은은 당연히 공장용지가 될 테고 디귿을 보시면 의료시설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밑줄 치시고요. 공장은 위험한 기계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가끔은 사고도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의료시설은 공장용지의 필수시설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의료시설물 부지도 공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별도의 지목 대가 돼서는 안 되고 공장용지의 필수시설물로 봐서 공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학교용지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 여기 독립적 시설 밑줄 치십니다.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노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이거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췄을까요? 안 갖췄을까요? 네? 노상주차장이 뭐예요?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얀 선으로 그어져 있고 양쪽 가에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마스크 쓴 아저씨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왔다리 갔다리. 이게 노상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주차장일까요? 도로일까요? 주지목 추적의 원칙, 등록선의 원칙상 이건 도로입니다.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추지 못했어요. 따라서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밥그릇을 그린 건 아니고요. 종합운동장을 그린 거예요. 종합운동장. 요거는 반찬 그릇을 그린 건 아니고요. 반찬을 그릇을 그린 건 아니고
주차 공간을 그린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설주차장이라고 불러요. 이건 종합운동장을 그렸다면 이건 체육시설이죠. 체육시설 부지 안에 있는 이 주차장은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췄을까요? 안 갖췄을까요? 안 갖춘 겁니다. 이건 체육용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종합운동장 안에는 주차 공간이 필수 시설물이겠죠. 따라서 이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라 체육용지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종합운동장이 아니라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문화시설이죠. 맞아요. 그럼 이 지목은 뭐가 됩니까? 대. 그럼 이 안에 설치된 주차 공간, 즉 부설 주차장은 지목이 뭐가 되는 겁니까? 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주차장은, 주차 공간은 지목이 결정이 돼요. 독립적 주차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를 해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부설 주차장이 이런 것도 있어요.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인근에 이렇게 주차 공간을 따로 설치했습니다. 인근에. 이것도 여기에 부설 주차장이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 체육시설 부지 안에 설치된 겁니까? 바깥에 설치가 된 겁니까? 바깥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에요. 이거는 체육용지 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토지니까. 맞아요. 이 부설 주차장은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이 부설 주차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 부지 안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바깥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가 나와 있는데, 주유소 용지의 키워드는 여기도 다만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박스 안을 보시면 판매를 위하여 라는 문구 있습니까? 이게 키워드예요. 기름 어디서 사다 쓰시죠? 주유소. 그렇죠. 판매를 위하여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것은 주유소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창고용지 읽어보시고, 도로 이것도 다만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죠. 무조건 기억해 두십니다. 설명은 3월 달에 따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철도용지 읽어보시고, 제방 읽어보시고, 하천. 하천과 국어가 비교가 되면서 출제가 됩니다. 하천과 국어가. 이 국어는 구자가 또랑 구자입니다. 거자도 또랑 구자예요. 그래서 또랑을 한자로 국어라고 부릅니다. 지목은 국어예요. 그러면 하천과 국어가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면, 거기 유수라는 문구가 있죠. 유는 흐를 유. 수는 물 쓰겠죠. 흐르는 물이겠죠. 그 다음에 국어는 용수, 배수라는 문구가 있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유수라는 표현도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 국어에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인공적 소규모라는 단어예요. 인공적 소규모라는 단어가 있다면 국어, 없다면 뭘까요? 하천. 인공적 소규모라는 단어가 있다면 국어, 또랑, 없으면 하천. 이거 갖고 구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가 나와 있는데, 유지. 이 유자는 물방울 머무를 유자입니다. 물방울 머무를 유. 지자는 땅지자가 아니라 연못지자예요. 연못지자. 그래서 물이 고여서 연못 형태의 토지가 됐을 때 이를 유지라고 불러요. 거기 얘가 잘 나와 있죠. 댐, 저수지, 소류지. 소류지는 소자가 작은 연못 소자예요. 그리고 류는 물방울 머무를 유. 지는 땅지. 그래서 작은 형태의 연못이 바로 소류지, 소류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이게 이제 유지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니까 이건 물이 고여 있는 토지죠. 따라서 유지가 될 텐데요. 만약에 거기 자생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동그라미 치시고요. 동그라미 치시고 자생이라는 단어 대신에 재배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재배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게 뭐가 될까요? 네? 답입니다.
그래서 논도 보면 물이 고여 있죠. 맞아요. 그래서 논도 물이 고여 있고 유지도 물이 고여 있습니다. 차이점은 논은 재배하는 것이고 유지는 재배하는 게 아닙니다. 식물이 자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생이니까 유지가 되는 것이고 재배로 바뀌면 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이 나와 있는데 양은 키울 양자예요. 양육하다 할 때 양자고요. 어는 물고기 어자입니다. 거기 육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밑줄 치시고 만약에 해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목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바다지 토지가 아니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수산 생물이라는 표현이 있죠. 생물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수산식물을 양식하기 위한 토지는 양어장일까요? 양식장일까요? 네? 수산식물을 키우기 위한 곳은 양어장일까요? 양식장일까요? 거기 제가 금방 수산생물이라는 표현이 있고 생물 안에는 동물과 식물을 다 포함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식물도 양어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자가 물고기 어자를 써서 식물을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도 양어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아예 없습니다. 28개 안에. 그러면 왼쪽에다가 양어장 옆에다가 양식장 쓰시고 X표 하십니다. 수산식물을 키우는 것도 양어장이 되는 것이지 양식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수도용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물을 정수하여.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동 우물 부지는 수도용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정수시설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럼 이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먹는 물이니까. 맞아요. 그럼 이 공동 우물은 가장 유사한 지목이 수도용지 아니면 유지가 될 텐데 수도용지도 아니고 유지도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잡종지의 대표 주자입니다. 공동 우물 부지도 잡종지의 대표 주자가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공원. 여기서 키워드는 보건, 휴양, 정서생활. 이게 키워드입니다. 보건, 휴양, 정서생활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체육용지 나와 있는데 체육용지에서 거기 승마장, 경륜장 이란 단어 있습니까? 둘째 줄에 있죠? 밑줄 치십니다. 승마와 경륜은 올림픽 정식 종목이에요. 따라서 이건 체육용지가 됩니다. 경륜은 자전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만이라는 문구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설명은 나중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를 보시는데 유원지는 키워드가 종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만 유원지가 돼요. 종합적 시설을 갖춘 부지만 거기 밑에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밑줄 치시고요. 여기서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특히 어린이 놀이터는 동네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에요. 그건 종합적 시설을 갖추지 못했겠죠. 맞아요. 그리고 낚시터도 실내 낚시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숙소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는 식당도 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갖춘 데만 이게 유원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어린이 놀이터는 동네에 있는 놀이터가 아니라 어린이 대공원 같이 종합적 시설을 갖춘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종교용지 여기서 향교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향교. 그 다음에 사적지 읽어보시고 이것도 다만이라는 문구가 있죠. 묘지. 거기 둘째 줄 보시면 묘지공원이 있는데 이 묘지공원은 사람의 복원, 휴양, 정서 생활이 주목적일까요? 아니면 사체, 제사, 봉양, 봉안, 이렇게 숭배 이런 것들이 주목적일까요? 묘지공원은 즉 묘지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공원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묘지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공원이 아니라 묘지에 들어가요. 자주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잡종지,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의 토지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다만이라는 문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다만이라는 문구는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설명은 3월 달에 드릴 겁니다. 거기 박스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디귿입니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그건 전부 다 뭐라고요? 잡종지. 27개에 포함되지 않은 건 전부 다 잡종지입니다. 그러면 거기 기억, 니은에 굉장히 많은 얘들이 나와 있죠. 이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27개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지만 나중에 좀 더 빨리 암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방법 설명드렸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표기하고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뭐가 있죠? 차, 장, 천, 원. 그렇죠.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겠습니다.